차가운 저녁 공기가 텅 빈 살림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35해 동안 제 몸의 온기로 데워왔던 이 보금자리는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린 잿더미 같았습니다. 가구들 위에는 먼지를 막으려는 듯 하얀 천이 유령처럼 덮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제 평생의 무게가 담긴 낡은 옷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이따금씩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저는 손에 든 2개의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문을 여는 아직 반짝이는 새것 같은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제 손에 남겨진 낡고 녹슨 양복점 열쇠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마지막 안식처라 말하지요. 하지만 제 안식처는 총성 한 번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이 집에서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 저는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미안함 대신 안도감과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러는데 값이 아주 좋대. 이 집만 정리하면 빚은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그 말에 며느리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드디어 나 송도에 새로 짓는 번듯한 집 봐둔 거 있잖아요. 이 낡고 답답한 곳은 이제 잊어버려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샘마저 말라붙는 법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보금자리가 아들에게는 그저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었고, 며느리에게는 벗어던지고 싶은 낡은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상품처럼 값이 매겨지고 낡은 물건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얀 천이 덮인 소파를,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던 빈 벽을,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키를 재던 문설주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찰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실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번져 보였지만 그 어떤 빛도 제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옷가방을 끌고 낡은 열쇠를 쥔 손을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이제는 잊혀진 골목에 자리한 그의 낡은 양복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침묵의 재봉사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그곳만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거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화면 아래의 구독 단추와 종 모양 단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에 살고 계신 동네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넓은 곳의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무척 기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미연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녹슨 열쇠가 자물쇠 구멍 안에서 뻑뻑하게 돌아가자 낡은 나무 문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묵은 먼지 냄새와 조명 냄새,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을 머금은 오래된 옷감의 향기였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 침묵의 재봉사라는 이름의 작은 양복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미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말없이 옷만 지어온 한 존경받는 장인의 아내였습니다. 제 남편 정호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말하기보다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땀으로 일군 삶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아들 민주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손재주를 어딘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늘과 실을 만지는 아버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여겼고, 늘 크고 쉬운 돈을 쫒아 여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쓴맛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양복점은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니라 벗어던지고 싶은 가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그날, 아직 향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아들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강남의 살림집은 제게 남겨졌습니다. 수진이와 상의했는데 제 사업 빚을 정리하려면 그 집을 파는 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니께는 아버지의 양복점이 남았으니 공평한 셈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다니요?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태어나고 자란 곳, 남편과 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달싹이는 순간, 곁에 서 있던 며느리 수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님께는 이제 집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살아가야지요. 혼자 지내시기엔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실 거예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은 오직 돈으로만 보이는 종이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양복점은 시간이 멈춘 섬과 같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제단용 가위와 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미완성의 양복들이 말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점 안쪽에 딸린 작은 골방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차갑고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남편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곳만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흩어진 옷감들을 정리하며 저는 남편의 흔적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줄자, 달아빠진 골무, 콧등에 걸치던 돋보기 안경까지 모든 물건이 남편과의 기억을 되살리는 아픈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안부를 묻는 대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업상의 용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딱딱하고 몸이 건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양복점을 제대로 팔려면 어머니의 재산관리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보낼 테니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이곳을 팔겠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팔 생각이 없다. 이곳은 네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곳이야.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 섞인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억이요. 어머니, 그건 그냥 낡고 쓸모없는 가게일 뿐이에요. 먼지 쌓인 낡은 물건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세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아들은 제 대답을 더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들보다 더 날카롭고 가시 돋친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부러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그 먼지 구덩이를 붙잡고 계시는 건가요? 민준 씨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세요. 평생 바늘이나 만지작거리던 아버님처럼 저희까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제발 저희도 사람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모진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생전에 늘 입던 낡은 작업복 상의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옷을 얼굴에 묻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정직했던 삶 전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복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양복점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아들 민준이 퀭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전화로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직접 저를 굴복시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 밤을 사운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어요. 사업 동업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매일같이 찾아와요. 이 돈을 막지 못하면 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요. 아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과 함께 씁쓸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분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다. 적어도 너처럼 남을 속이거나 쉬운 길만 찾지는 않으셨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듯이 비웃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직이요. 당장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그깟 정직이 밥 먹여줘요. 아버지는 평생 실패한 인생을 사셨고 어머니는 제가 그 실패를 되풀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옷감 쪼가리들이 뭐라고. 아들은 말을 마치고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옆에 쌓여있던 값비싼 양모 옷감 두루마리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평생 남편이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옷감들이었습니다. 그는 옷감을 만지기 전에는 늘 손을 깨끗이 씻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런 옷감을 아들은 마치 더러운 쓰레기처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 행동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나 사이에 존재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가치관과 남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낯설고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거라. 이제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아들은 잠시 제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이내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양복점을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에게 실망한 아픔이 훨씬 더 깊고 아프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후 양복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 혼자 슬픔에 잠겨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 집배원이 딱딱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복점 건물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강제로 매각 절차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날아온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남편의 삶이 깃든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양복점의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아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작업실 한가운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재봉틀에 닿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자신의 몸처럼 아끼던 아주 오래된 독일제 재봉틀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이상한 습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그 재봉틀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재봉틀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먼저 재봉틀의 큰 바퀴를 앞으로 3번, 뒤로 1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발판을 가볍게 1번 밟은 뒤 옆에 달린 작은 손잡이를 딸깍 소리가 나게 당겼습니다. 그는 그 행동을 기계의 혼을 깨우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에 젖어 있던 제 눈에 차가운 결심의 빛이 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탐욕에 짓밟히는 무기력한 어머니로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지켜온 이 자리를,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비밀을 제 손으로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봉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편이 매일 아침 하던 그 신비로운 의식을 천천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퀴를 앞으로 3번, 그리고 뒤로 1번, 발판을 가볍게 1번 밟고 마지막으로 작은 손잡이를 딸깍 소리가 나도록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재봉틀의 옆면, 평소에는 그저 밋밋한 쇠붙이로만 보였던 부분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틈이 생기며 작은 비밀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봉틀 옆면에 나타난 작은 비밀 공간 안에는 돈이나 보석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그을린 은으로 만든 낡은 골무 하나와 박지훈, 특별한 문제 상담이라고 강렬하게 적힌 명함 한 장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양복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옷차림을 한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박지훈이라고 소개한 그는 제 남편의 오랜 비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옷을 짓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선생님은 침묵의 재봉사라 불리는 비밀의 수호자셨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와 옷을 맞추는 이유는 단순히 옷이 훌륭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입이 무겁다는 것을 알았고
옷의 치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맡겼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에 들린 은골물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비밀, 예를 들어 숨겨둔 재산 목록이나 약점이 될 만한 문서들을 암호화하여 옷의 안감에 교묘하게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이 담긴 옷들이 보관된 방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 골무입니다. 박지훈 씨는 저를 작업실 안쪽 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골무를 벽의 특정 벽돌에 가져다 대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으로 밀려나며 숨겨진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안쪽은 별세개였습니다. 사방의 벽에는 수십 벌의 양복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양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주관하는 고위 공직자가 맞춘 양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국장님, 재봉사 정호의 아내입니다. 국장님께서 맞추신 양모상의 안감에 해외에 숨겨두신 재산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더군요. 종로에 있는 낡은 건물 경매고는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매가 기술적인 문제로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저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은 그렇게 조용하고 서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유일한 희망이었던 경매가 무산되자 아들 민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겁에 질린 얼굴로 양복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경매를 막은 거냐고요? 어머니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요. 저는 아들의 광기 어린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비밀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십 벌의 값비싼 양복들이 걸려있는 광경을 본 아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다 팔면 내 빚을 다 갚고도 남겠어요. 아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리석음이 안쓰러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옷들의 가치는 겉감이 아니라 안감에 있다. 저는 양복 하나를 집어들어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작은 필름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 모든 비밀에는 책임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셨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힘이다. 네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그 힘 말이다. 저는 아들 앞에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면,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이 힘을 사용하겠다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아버지의 손재주를 배우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라. 선택은 내 몫이다. 아들은 제 말뜻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삶이 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오랫동안 통곡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침묵의 재봉사는 이제 낡은 양복점이 아니라 재봉사의 유산이라는 이름의 비밀스러운 자선단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되어 남편이 남긴 비밀들을 이용해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조용히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옷을 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업가를 꿈꾸던 그는 이제 낡은 작업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며느리 수지는 결국 가난해진 남편을 버리고 떠났지만 아들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바느질은 곧고 정직해야 한다. 내 삶처럼 말이다. 아들은 바늘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탐욕 대신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편이 남긴 진정한 유산 위에서 무너졌던 가족의 관계를 새롭고 단단하게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단추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